민주당 대선 후보에 오른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전 애너하임의 한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업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네시스가 플래그십 SUV GV80를 스포티하게 변화시킨 쿠페 모델을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는 더 분명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시각 14일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7개 경합주 가운데 5개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유일하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총격 이후 경합주 유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트럼프는 결국 핵심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았습니다. 공격 카드로는 경제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고물가에 책임을 물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바이든 행정부의 자유주의적인 정책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Inflation is destroying our country. It's destroying our families. Kamala Harris won't end the economic crisis. 해리스 부통령도 현지 시각 16일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처음으로 경제 정책을 공개합니다.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특히 중산층을 살리고 대기업의 폭리를 차단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고물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대기업에 돌리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And it'll be focused on the economy and what we need to do to bring down costs and also strengthen the economy overall. 현지 언론들은 해리스 상승세의 변수로 경제와 언론 인터뷰 등을 꼽고 있습니다. 후보 지명 이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리스 캠프는 이달 안에 인터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셜 인플루언서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유쾌한 농담을 던져 화제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호 속에 등장하는 바이든 대통령. 참석자 모두가 전화기를 꺼내 라이브로 중계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도 전화기를 꺼내듭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신문이나 TV로 뉴스를 보지 않고 인플루언서들이 뉴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유쾌한 농담을 던집니다. And more people want to go into your business than the other these days. What do you think when I retire? Where do you think I'm going? I got contacts, man.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진실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빗댄 농담으로 좌중을 폭소케 했습니다. You break through in ways that I think are going to change the entire dynamic of the way in which we communicate. And that's why I invited you to the White House because I'm looking for a job.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앞서 2번의 행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코로나19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고 정부의 메시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올해 행사는 대선을 앞두고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젊은 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해리스 부통령에게 몰아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2,500억 달러 규모의 소셜미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 시장은 올해 대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웃음을 활용한 각종 밈들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인플루언서들과 춤을 추거나 대결 자세를 취하는 다양한 쇼츠 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오전 애나하임의 한 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업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나하임의 한 스트립몰에서 오늘 새벽 5시 30분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국이 밝혔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들이 투입됐고 몇 시간 동안 진화 작업이 이어지면서 스트립몰 주변 인근 도로는 폐쇄됐었습니다. 스트립몰 안에는 성인용 극장과 서브웨이 등 식당과 주류 판매업소들이 있습니다. 화재 피해로 업소들이 전소됐지만 이른 아침 발생한 화재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베버리힐스의 한 약국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한인 운영 약국들의 절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베버리힐스 경찰은 오늘 새벽 3시쯤 윌셔 블루버드 약국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는 용의자를 발견해 차량을 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 차량이 사우스 LA로 도주하자 LA 경찰이 추격을 이어갔고 월밍턴 인근에서 용의자들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경찰은 인근 지역을 봉쇄하고 용의자 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과 은행을 대상으로 9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M5 닥터스 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가 있는 김준호 씨를 커네티컷주 뉴헤이븐 지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검찰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470만 달러를 받아 빼돌린 사기 혐의로 기소된 58세 김준호 씨에게 연방법원이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펀드의 자산을 테슬라와 기타 전기차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광고했지만 2015년부터 최근까지 480만 달러의 투자금을 본인과 아내가 소유한 식품 도매 회사로 송금했습니다. 또 김 씨는 한미은행을 상대로도 허위 약속과 진술로 320만 달러의 기업 대출과 130만 달러의 신용 한도를 신청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8건의 전산 사기와 2건의 은행 사기, 1건의 은행 허위 진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28일 첫 공판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태세로 지난해 5월 해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재선언입니다. 이번 조치로 WHO는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It's clear that a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is essential to stop these outbreaks and save lives.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선언한 건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산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올해에만 14,000여 명이 확진돼 4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프리카 55개 나라 중 최소 16개 나라에서 엠폭스가 발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새로운 변종의 출현입니다. 2022년 유행 때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엠폭스 확산은 모두가 우려해야 할 문제라며 전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엠폭스는 주로 수포를 직접 만지거나 성접촉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발병 시 주로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심각한 경우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올해 10명이 엠폭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질병관리청은 국내 환자 감소세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엠폭스 감염병 위기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제네시스가 플래그십 SUV GV80를 보다 스포티하게 변화시킨 쿠페 모델을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V80 쿠페 컨셉트 모델은 지난해 4월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최초 공개됐습니다.
플래그십 SUV GV80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스포티한 디자인을 적용해 중후한 멋을 즐기는 나이부터 젊은 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잠재 소비층을 둔 모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네시스는 뉴욕에서 컨셉트 모델이 공개된 지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벨에어에서 양산형 모델을 공개하면서 미국 시장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제네시스 GV80 쿠페 모델의 전국 기자단 시승회가 개최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6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제네시스는 GV80 쿠페가 가진 역동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GV80 Coupe really brings an exciting element to an SUV. It's got more performance, over 400 horsepower. It's fun to drive. It's got a very sporty design, very dynamic. GV80 쿠페의 특징을 가장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곳은 차체 후면입니다. 전통적인 SUV 모델이 가진 각진 형태에서 유선형으로 변화되며 보다 날렵해진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최고급 사양의 그 엔진 파워트레인을 대표로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후면부 같은 경우는 저희 익서스트 테일 트림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을 했고요. 모든 디자인이 익서스트 테일 트림을 주위에 포지션을 하게 되어서 일단 고성능적인 느낌을 최대한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선형 스타일의 쿠페 모델이지만 후방 좌석의 헤드룸은 넉넉하며 적재 공간 역시 플래그십 SUV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V80 쿠페에 적용된 3.5리터 터보 엔진은 375마력, 391 풋파운드 토크의 힘을 발휘하며 3.5리터 터보에 전기 슈퍼차저가 더해진 상위 트림의 경우 409마력, 405 풋파운드 토크의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GV80 쿠페 출시에 맞춰 미국 내 독립 딜러망이 기존보다 확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We're expanding. We're building out our product lineup with so many different types of vehicles that cater to our customers' needs. And it will continue to grow as the Genesis brand continues to mature and gain a loyal following here in the US market and beyond. 제네시스 GV80 쿠페는 전국 제네시스 딜러에서 시승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3.5리터 터보 엔진이 적용된 기본 모델의 판매가는 79,95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제네시스는 올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판매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제네시스는 GV80 쿠페 등 모델 라인업 다양화를 통해 판매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 소비자 물가가 전날 생산자 물가에 이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1년 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3년 만에 3%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대를 기록한 건 물가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전인 2021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넉 달 연속 둔화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월 4% 위로 올라갔고 2022년 6월엔 9%를 넘기도 했습니다. 전달 대비로는 0.2% 오르면서 6월보다는 높아졌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값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로 역시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전날 나온 생산자 물가만큼 금융시장의 반응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보합 수준에 머무는 등 상승률이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둔화폭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9월 미 연방준비제도 회의 때 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거라는 전망이 4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경기가 침체로 갈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으로 부류됩니다. It wasn't high enough to kind of regenerate concerns that the economy is not slowing down, and it wasn't low enough, I think, to generate a concern that, wow, maybe we really are in a recession. 미 연준은 9월 회의 전에 두 번의 소비자 물가 지표와 한 번의 실업률 지표를 받게 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텍사스 10번 프리웨이에서 차량 추돌 사고로 두 아이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데요. 기적적으로 무사히 앉아있는 영상이 공개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저귀만 둘러찬 두 아기가 차량 잔해가 널브러진 도로 한복판을 배회합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의 10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한 대가 그대로 전복되면서 차에 타고 있던 4살 그리고 1살 아기가 도로로 튕겨져 나간 겁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두 아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아기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사람들이 구조해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아이들의 아버지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카시트에 제대로 태우지 않았고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에 패소한 구글 검색 엔진을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 삼성에 부당한 돈을 지불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워싱턴 DC 법원에서 구글이 독점 기업이고 260억 달러의 부당한 돈을 지불했다는 판단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경쟁을 제고할 구체적 방안은 판결 당시 결정되지 않아 언론은 법무부가 구글 해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법무부가 구글 해체를 추진할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구글의 앱 브라우저인 크롬을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꼽힌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기업을 해체하려는 것은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체하려던 시도 이후 26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법무부와 구글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아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빨리 접하고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감정 조절 장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서브록 대학 연구팀이 미취학 어린이의 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3년간 태블릿 사용과 분노, 좌절 표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3살에서 5살 때 태블릿 사용이 많으면 감정 조절 장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3.5세에서 5.5세 미취학 남성 어린이 171명과 여자 어린이 144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태블릿 사용 시간을 분석한 결과 3살의 경우 6시간 30분, 4살에서 5살은 6시간에서 7시간, 5살은 7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태블릿 사용 시간과 분노, 좌절 표현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3살 때부터 하루 1시간 15분 이상 사용한 어린이는 4살 때부터 분노, 좌절 표현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살 때부터 분노, 좌절 표현이 많은 어린이는 5살 때 태블릿 사용이 하루 28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어린이의 태블릿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감정 조절 장애가 증가하고 다시 태블릿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감정 조절 장애는 자녀의 학교 교육과 미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모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아기의 태블릿 사용 시간 조절에 대해 부모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군 731 부대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생체 시험이 자행됐던 중국을 79년 만에 찾아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효신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균 무기 개발을 위해 중국인과 조선인, 구소련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자행한 일본군 731 부대. 1945년까지 731 부대에서 근무했던 시미즈 히데오 씨가 79년 만에 역사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독가스 실험실과 특수과목, 사체 검안실 등을 돌아보며 당시 일본 관동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女の方の中にいる子供なんかもお腹に入ったまんま標本になってましたから 손자들을 볼 때마다 당시 영유아 표본이 생각나 괴로웠다던 94살의 시미즈 씨. 살아생전 속죄하고 싶다는 당사자의 뜻에 따라 일본 시민단체의 주선으로 이번 방중이 성사됐습니다. 考えられない。まあ謝るということしかあれですね。 시미즈 씨는 일본군이 1945년 폐망 직전
증거인멸을 위해 시설을 폭파했고 학살당한 실험 대상자들의 유고를 본인이 수습했던 과거도 털어놨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유일한 731 부대 생존자의 증언을 환영했고 중국 외교부도 역사적 진실을 마주한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731 부대원의 방중이 민간 차원으로 이루어진 데다 일본 정부도 세균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 중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